세 번째 경기에서 드디어 3백을 백스리 꺼냈습니다. 썼죠. 그리고 제가 본 이 피파 클럽 월드컵 3경기 중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밸런스가 가장 좋았던 경기예요. 2025년 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16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SL 스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상입니다. 형님 이발하셨네요. 네, 머리 잘랐습니다. 그 뒤에를 약간 좀 그 남기는. 울프컷, 어. 광명 울프컷. 늑대신가요? 네, 아우. 네, 근데 남들이 다들 나보고 네네. 형식이랑 닮았다고. 평식이. 평식이가 종이 네, 말티프입니다. 말티프. 네. 그 늑대가 되지 못한 개네요. 그쵸? 네. 네. 근데 대놓고 개라고 얘기 못하니까 형식이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네, 대놓고 개라고 얘기하네요. 네. 그 지난번에 이제 틀리 리뷰가 오랜만에 네. 갔는데 어떤 대형 커뮤니티 보니까 그 영주 형의 이제 변화된 모습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군요. 네네네. 이전에 틀리 리뷰 했을 때보다 뭐 건강상의 이유나 다이어트로나 봤을 때 지금 몇 킬로그램 정도 감량이 되신 건가요, 형님? 30kg이요. 30kg. 네. 평식이가 몇 킬로죠? 평식이가 5.8kg예요. 5.8kg 평식이 한 이제 한 5마리. 그렇죠. 근데 평식이가 계속해서 크고 있어요. 원래 평식이랑 같이 할 때는 4kg, 4.5kg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평식이를 제주도를 한번 데리고 갔을 때 그때 5kg 미만이라고 해서 가격이 쌌어요. 원래 이제 그 여객기 탈 때.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비행기 탈 때 조용해서 좋았는데 아니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 평식이 몇 살이죠? 평식이가 오늘 3살입니다. 근데 7월 1일생이니까. 저도 이제 강아지를 뭐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성견 되기까지가 아무리 늦는 개들도 10개월이면 다 크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도 크고 있다라는 거는 걔는 계속 커요. 그게 크기가 크는 커지는 게 거예요? 아니라 증량이 그냥 되는 건가요? 살찌는 거 아닌가요? 아니 크기도 커지는 것 같고 몸무게가 6kg였거든요. 예? 6kg가 넘어갔는데 다이어트를 시킨 거예요. 네. 크기가 진짜 커져요? 근데 크기도 커져요. 그래서 초반에 또영주 TV 라이브 보신 분들이 네네. 가끔씩 들어와서 평식이 보면 놀래요. 쟤 누구냐며. 평식이다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님이 살이 좀 치면 커진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게 맞지 왜냐면 않을까? 강아지가 계속 더 성장하는 거는 만약에 그게 좀 특이한 일인데. 네, 여하튼 그 친구는 어디서 계속 바뀌었을 커지고 수도 있습니다. 있어. 어쨌든 네. 그 굉장히 좀 영해진 그 바르셀로나 내한 특집으로 좀 그 울프컷을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 건가요? 그 이상형 월드컵에서 말실수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머리를 잘랐는데 그냥 짧게 자를까 하다가 울프컷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괜찮아 보일까요? 그러니까 아니 양쪽 다 괜찮진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농담을 주고받았거든요. 원장님하고. 예. 농담일까요? 농담이죠. 네. 제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네. 그분이 저를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울프컷도 어울릴 것 같다. 네. 그래서 울프컷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좋은 게 사실 제가 머리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눌려요. 어디 누워 있으면 눌리고. 예. 그러면 모자 써야 되고 아무래도. 또 머리 감아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머리가 짧으니까 눌려도 그렇게 티는 티가 안 나더라고요. 들라니까. 네,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틀리 리뷰도 돌아온 걸 환영하는 분들도 많고 형님 그 이제 바르셀로나 내한 티켓 네. 티켓팅하는 영상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동정어리게 저런 어떤 그 템포인데도 티켓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빨리 움직인 분들이 오히려 너무 빨리 들어가서 병목 현상에 못 이긴 다음에 티켓을 못 사는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템포가 딱 그 정도가 오히려 이 티켓 사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내한에서 서울과 대구와 대결을 펼치죠. 7월 말과 8월 초에. 근데 서울전은 티켓 판매한 다음에 4시간 만에 매진이었대요. 근데 운이 좋게 구매를 하긴 했고요. 물론 원하는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50만 원짜리를 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형수님이 그래, 괜찮다. 아니, 얘기 안 했어요. 했대요. 네. 제가 그럼 따로 연락을 한번 드려도 되나요? 아니 닥쳐라. 네, 일단 생명 보존을 위해서 최대한 알기 전까지는 비밀로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영상을 또 못 보셨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대구전은 원하는 티켓을 구매를 했어요. 30만 원짜리. 네네.
근데 대구전은 확실히 서울전보다는 아무래도 사람이 좀 덜 몰린 듯한 느낌은 들더라고요. 어쨌든 모쪼록 경기 보러 가시기 전까지 형수님이 알지 않으시기를 꼭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그거가 됐었어야 돼요. 이 형이 카드를 긁으면 띠링! 문자가 형수님 전화번호로 가게 이제 SMS 이렇게 가는 예. 게 있으면 그게 됐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번 달 카드값에는 안 나왔으니까 다음 달에 나오겠죠. 그렇죠. 다음 달에 네. 나오죠. 예. 한 달이라도 좀 즐기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달 사이에 영주 형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뭐 이적 시장 업데이트 그리고 클럽 월드컵을 뭐 간단하게 뭐 아까 2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낙뢰와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지현이 형의 화장실 네. 중계까지 네. 아 지현이 형 많은 걸 보여줬어. 지현이 형 거의 무슨 반나절 이상을 썼어. 네. 한 6시간? 5시간 그거보다- 몇번 뭐 한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앞뒤 생각하면 더 되잖아요. 그치, 더 되지 사실. 그 진짜 고역인데. 반나절 네. 이상 썼다니까. 네. 그 보셨을 때 좀 인상 깊은 팀, 뭐 유럽 팀들 말고 뭐 사실 남미 팀들이나 북중미 클럽들이 좀 선전하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토너먼트 오니까 또 그냥 우리가 아는 클럽들, 유럽 클럽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인상 깊은 팀들이 좀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봤을 때? 아니면 얘는 괜찮네 하는 선수라거나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조 경기를 많이 봤으니까 인테리 경기를 또 많이 네. 하셨고 일단 몬테레이는 괜찮았고 몬테레이. 사실 막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닌데 거의 약간 늪축구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쉽게 이기질 못해 이 팀을. 그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릴라 괜찮았고. 아릴랄. 네, 되게 인상적이었죠. 그 레알 마드리드랑 그거는 경기가 뭐, 예.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대회 들어와서 아시아 팀들이 다 죽쓰고 있는데 그죠. 아릴랄만 유일하게 또 16강도 올라갔고 네. 그랬으니까 맨시티랑 붙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맨시티가 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이번에 네. 보여주고 있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선수단도 선수단인데 심작이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긴 아우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승자랑 또 인테르 플루미넨시 승자랑 또 붙거든요. 그죠? 8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형님 보셨을 때 괜찮았던 선수나 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딘 하이선이 가장 눈에 들어오긴 아티나 했고요. 이선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그 팀으로서는 좀 아쉬운 게 인터 마이애미. 마이애미. 네, 오늘 새벽에 파리하고 인터 마이애미 경기 봤는데 거의 일방적인 경기였거든요. 그죠? 뭐 세월이 참 야속하더라고요. 최전방에 수아레스, 메시 38살 두 명이 있고요. 중앙에 36살 부스케츠 있고 예. 측면에 36살 알바가 있는데 수아레스는 안 되겠던데. 네, 많이 많이 내려온 것 내려왔다고 같아요. 진짜 많이 볼 내려왔어. 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냥 되게 편안하게 하고 있었나 봐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메시가 뭔가 보여주면서 댐에게 한번 가르침을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제 댐이 교체 출전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메시 유니폼과 축구화, 수아레스의 유니폼, 알바의 유니폼 득템하고 갔더라고요. 자기 SNS에 막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어허. 뭐 동료였으니까. 동료이자 네. 또 선배. 네. 그렇죠. 그런 같이 느낌으로. 뛰었었죠. 그죠. 네. 부럽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그럼 되게 인상적인 선수는 딱히 저는 그렇게 인상적인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클럽 월드컵이 이제 4년마다 한 번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이야 아메리카 대륙에서 한다지만 다른 대륙에서 펼쳐질 수도 있고 뭐 유럽에서 펼쳐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흥행을 좀 할까요? 지금보다? 아니면 비슷하게 그냥 비슷할 것 이건 뭐 같은데. 프리시즌 느낌 아니야 이런 네, 느낌. 그러니까 어차피 그 뭐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도 유명 클럽 위주로 관중들이 많이 들어온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열렸던 건 이제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그죠. 약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도 있고, 네. 다음 월드컵 치를 때 그러면 그 전에 약간 프레월드컵 느낌으로 예전에 그렇게 할 프레월드컵?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음. 컨페데레이션스컵이나 그렇죠. 뭐 프레월드컵 느낌으로. 근데 그게 이제 대표팀이랑도 클럽팀이랑 하니까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른 것 많이 같아요. 달라요. 네. 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대회도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팀들끼리 하는 아시아 팀, 아프리카 팀 뭐 이렇게 하면은 관중도 하나도 안 아무도 안 들어오고 보고 약간 그런 느낌 반복될 것 같아요. 어디서 하건. 위치보다는 네. 어떤 대회의 어떤 성향상 그렇게 될 네,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될 보인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냥.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관중 동원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별리그까지 평균 관중이 34,000명 정도 돼요. 34,000. 그 중에서 관중 동원이 가장 많이 된 경기는
파리하고 아틀레티코 경기입니다. 그게 되게 8만 명 이상 왔어요. 초반에 저도 네. 그 경기는 라이브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꽤 많이 모였죠.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치른 3경기가 5위 안에 다 들어가요. 아 그래도 역시 그러니까 아리랄전, 파추카전, 짤츠부르크전 네. 다 들어갑니다. 이게 다 6만 명 이상이거든요. 근데 평균 관중이 3만 4천 명이라는 거는 아까 찬호가 얘기했다시피 뭐 아시아 팀, 뭐 어디 팀 이렇게 붙었을 때 관심도가 떨어지면 이게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문제고 또 하나는 이 대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선도 있어요.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굳이 이걸 해야 돼? 이런 시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파가 이걸 계속하기 위해서라면 뭐 돈을 투자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 대회에 위상을 올려놓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대회가 정말 재미난 대회라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피파 클럽 월드컵은 시간대를 잘 조정해서 많은 전 세계 팬들이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만 흥행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도입된 여러 가지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선수들 등장할 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주심의 액션캡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그리고 VAR 설명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명과 암이 있겠지만 결국 지금 이 순간에는 암이 좀 더 커 보이니까 피파가 이걸 명이 더 크게끔 더 밝게끔 만들 필요성이 있다. 파격적인 시도를 이번 이 대회에서 계속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마이너한 대회를 보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일단 이 대회가 이렇게 선수들이 피로도가 좀 높은 상태에서 특히 유럽 클럽들은 뭐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피파가 만약에 관장해서 이 대회를 할 거라면 중간에 A 매치는 없었어야 돼요. 그게 없었어야지 선수들이 그나마 그래도 그죠. 좀 쉬고 나와서 그래도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중간에 A 매치는 A 매치대로 다 6월 초에 나갔다가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왔으니까 며칠 안 돼서 또 여기 참가하고 저 먼 나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또 A 매치 자국에서 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일정 자체가 너무 가혹하게 짜여져 있어서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대회를 열었는데 유럽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뭐 한낮에 하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중단되게 해서 몇 경기입니까? 뭐 전설의 벤피카 네. 첼시 경기에 근데 이어서 미국 경기에서 경기 중단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EPL 할 때 94 월드컵을 그래도 주원 형이 좀 기억을 하니까 네. 중단뿐만이 아니라 날씨 좀 어땠냐 그랬더니 그때도 막 헥헥대는 팀들이 많았었다. 엄청 많죠. 헷갈렸어요. 그때 엄청 더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하는 대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경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럼 내년 월드컵도 약간 뭐 그런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높죠. 있고. 네. 준비를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은 있어요. 제가 9329 월드컵 기억하기로는 그때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엄청 더웠어요. 네, 맞아요. 94년도가 제일 더웠던 엄청 더웠죠. 역대 네. 제일 더웠던 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네. 제 기억에 제일 더웠을 거예요. 그게 제일 더웠고 두 번째가 2018년일 거예요. 아 그때도 네, 더웠구나. 2018년 엄청 더웠는데 어. 그 94년이 진짜 더웠고 그 다음에 2018년. 네. 제가 고등학교 때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형 고등학생 때였어요? 네, 고등학생 고등학생 때였어요. 때죠. 그래서 아. 고등학교 때인데 학교에서 본 기억이 나요. 왜 저는 두 분이 그때는 군대에 있거나 20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94년이라고. 94년이면 야. 나 형들은 그래 그때 형들은 성인이니까 한 20대 중반 됐나 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지? 고등학생 때셨구나. 네. 94년이면 YS 정권 때예요. 그래 김영삼 네. 때구나. 예. 역사 바로 세우기.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가 미국 쪽의 축구에 대한 인기나 그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뭐 얘기를 아무리 해도 뭔가 기후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럽 축구랑 좀 이질적인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럽 시간에 맞추겠다고 대낮에 경기를 해버리고 이러니까 그게 선수들한테 너무 데미지가 많이 오는 거예요. 엄청 힘들잖아요. 어. 힘든 것도 힘들고 이거는 그러니까 날씨도 계속 그렇게 막 토네이도에 뭐에 뭐 낙뢰 떨어지고 막 네, 주드 벨링엄이 날씨, 잔디 이거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마레스카 감독도 이거는 여기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하고 사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보러 가기 힘든 시간대에 막 그렇죠. 주중 이렇게 그러니까- 때리니까 그러니까 인기 없는 팀들 누가 보러 가고 싶겠어요. 그게 이게 월드컵이랑 다르잖아요. 월드컵은 그래도 국가대항전이고 딴 나라에서 이벤트고. 와가지고 엄청 본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클럽이고 이러니까 그치. 사람들만 그만큼 유인동력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대낮에 경기 그냥 해버리고 엄청 막 35도 막 36도 막 이런데 그냥 한낮에 12시에 그냥 경기 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정을 너무 가혹하게 짠 거예요. 그럼 무조건 저녁에 해야 돼요. 그렇게 그들에게 더운데. 저녁. 그러니까 유럽이 네. 좀 그렇다 하더라도 하물며 축구 경기가 주로 저녁에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바이오 리듬 자체가 그죠. 저녁에 맞춰져 있어요. 스페인은 여름에는- 특히 많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시장 보고서 뭐 낮에 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랬다가 아기레가 뭐라 네, 데이가 마요르카 그랬었잖아요. 감독이었다 아기레가 막 네. 뭐라고 했잖아요. 그럼 컨디션에 문제가 생긴단 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소화하는 클럽에 대해서 경기력 얘기할 때 주중 주말 경기가 밤으로 펼쳐지다가 어느 날 주말 경기가 낮에 펼쳐질 그럼 경우 이제 컨디션이 한번 뭉개지죠. 선수들 컨디션이 뭉개지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물론 이제 피파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유럽 시간에 안 맞추면 중계권료 그렇지. 훅도 떨어져. 비싸게 못 받을 그것도 텐데. 맞아. 아니 피파가 지금 그 중계권료 그거 돈 벌어보자고 지금 이 대회 하는 거라고 지금 뭐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광고하는 거죠, 뭐. 어? 사실.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시아 축구 팬들의 아픔을 한 번 정도 느껴봐도 괜찮다.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어렵- 축구를 봐봐라. 그래, 거꾸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시아 축구 팬들이 얼마나 열심히 보고 있는지 한번 느껴봐라.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를 본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예 인지 없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하겠죠. 없죠. 뭐 월드컵 남미에서 월드컵 할 그래, 때나 그 생각할까? 예. 정도겠구나. 여튼 뭐 크럴은 좀 그렇습니다. 별다른 뭔가 포인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아니, 근데 근데 남미에서 해도 비슷하구나. 별 차이가 안 나는구나. 남미가 우리랑 보통 이제 한 12시간 정도 사이 나거든요. 브라질 같은 경우. 12시간. 예. 완전 반대죠. 딱 네. 그냥. 근데 그렇게 보면 유럽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또 차이가 안 나요. 그런가? 그렇게 따지면 2002 한해 월드컵 때 유럽에서 막 비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낮에 경기했잖아요. 그렇지. 일정 땡기고 그래, 걔네 거기 좀 우리 맞춰가지고. 장마 때라고 해가지고 일정 땡 원래 6월 중순 맞아요. 넘어서 시작하는데 6월 초에 좀 그냥 일찍 시작을 했죠? 했고 그래, 그 그 다음에 낮에 경기 우리 미국전 같은 거 낮에 낮에 했잖아요. 했죠. 그런 경우가 있었던 네. 것 같아. 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미국처럼 덥지는 않았으니까 그때. 예. 그 정도로 덥지는 않았어. 공인은 그 정도로 덥진 네.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토너먼트 한 8강 4강 가고 또 빅클럽들끼리 붙고 네. 그 다음에 워낙 상금이 큰 대회라 그게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저희도 그래서 뭐 매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4강 정도 가면 뭐 주요 경기들은 신입생들 보는 재미가 좀 있으니까 특히 맨시티는 지금 신입생들이 좀 잘하고 있어서 맨시티는 또 재밌죠. 예, 뭐 그런 개념. 레알 마드리드도 알론소 감독도 보는 맛이 재미가 있으니까 있고. 한번 체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적설 업데이트하는 게 뭐 지금 프리시즌의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형님이 이제 알론소 감독 방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론소의 레알 마드리드 경기와 이 어떤 부분 디나위선 얘기를 하셨으니까 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첫 경기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가졌잖아요.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가 베일을 벗는다. 그래서 어떤 모습일까? 근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첫 경기 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4-3-3 포메이션 가동할 때 측면 자원들 왼쪽에 비니시우스, 오른쪽에 호드리고 좀 넓게 펼쳐지게 한 다음에 하프 스페이스로 메잘라들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경기에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빨리 가져가면서 곤살로 가르시아가 골 넣는 장면도 네. 있었고 그 전방부터 공격수들의 전체적인 압박 마인드 그것도 높아졌다는 생각은 들었지만은 미드필더 랭에서 좀 어수선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측면으로 벌렸을 때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 메잘라하고 호흡이 안 맞는다. 좋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뭐 주드 벨링엄이라든가 비니시우스가 엇박자가 나는 장면이 몇 장면 기억이 나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첫 경기는 운이 나빴습니다. 라울 아센시오가 PK를 내줬고 그리고 발베르데가 마지막 순간에 페널티킥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 경기가 결국은 알 히랄과의 경기인데 1대1로 끝났죠. 그래서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오히려 시몬의 인자기 감독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감독은 진짜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게 너무 좋은 주사가 됐다. 좋은 약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경기가 파추카오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6분 만에 거의 7분 만에 라울 아센시오가 퇴장당했거든요. 그러니까 4-4-1 형태로 경기에 임했고 또는 4-3-2 형태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결국은 아르다 길러가 미드필더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는데
아르다 길러가 미드필더로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첫 경기에서 아쉬웠던 아노이드가 두 번째 경기에서는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딘 하이선은 워낙에 수비 라인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선수들의 퀄리티가 확실히 좋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세 번째 경기에서 드디어 3백을 백스리 꺼냈습니다. 썼죠. 그리고 제가 본 이 피파 클럽 월드컵 3경기 중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밸런스가 가장 좋았던 경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 경기 파초카전에서 라울 아센시오가 퇴장당하니까 추아메니를 센터백으로 내렸거든요. 근데 추아메니가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그 경기의 주인공은 저는 크루토아라고 생각해요. 네. 크루토아가 선방을 9개인가 10개인가 했거든요. 또는 공격 쪽에서는 주드 벨링엄의 첫 골이 너무 크게 작용한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3백을 꺼내니까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높아지고 측면의 윙백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그 중앙 쪽에서 너무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이 경기는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5-3-2 형태고 5-3-2.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3-4-3에 가깝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5-2에 가까워요. 그건 주드 벨링엄의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주드 벨링엄이 공격을 전개할 때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주드 벨링엄이 상대 수비를 끌어내리면 발베르데가 그 역할을 하면서 빠져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왼쪽은 비니시우스가 측면에 벌렸다가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갈 때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르다 길러가 여기서 패스 지원을 너무나 잘해요. 길러 좋던데. 그러니까 좌우 밸런스가 너무 좋은 거죠. 그 가운데 길러가 패스 지원을 너무 잘하고 패스 분배를 잘하는데 아노이드도 패스가 뛰어나니까 사실 알히랄전에서는 아노이드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 패스를 많이 받지도 못했고 턴오버도 많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측면 쪽에서 롱패스라든가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지원할 때 수비를 끌어당기면 주드 벨링엄이라든가 발베르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나니까 거기서 효과를 봤죠. 짧게 얘기하면은 전방에서의 압박 마인드가 좋아졌고 미드필더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좋아졌고 딘 하이선이 들어오면서 수비 안정감이 높아졌다. 근데 여기서 이제 라울 아센시오는 좀 아쉬움이 남았다.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야 이거 너무 뻔하잖아 이렇게 얘기할까봐 세부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 알죠. 다 그럼 뭐 알죠. 네. 저는 이스타TV 구독자들을 믿습니다. 여기 구독자들 다 축자랄이에요. 네네. 근데 핵심적인 어떤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 알론소 감독이 계속해서 백스리를 메인 전술로 쓸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백포에서 계속 뭔가 좀 더 도전을 하다가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시나요? 플랜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포메이션은 계속 바뀔 거예요. 계속 이거저거 써본다. 네. 경기 끝나고 나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유동적인 전술에 선수들이 너무나 잘 대응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전술적인 변화를 상대에 따라서 계속 취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3백일 때 괜찮아 밸런스가 보인다. 더 좋았다. 그리고 이것은 파축카전의 영향도 받았을 것 같다. 왜 추아멘을 센터백으로 써보니까 나쁘지 않았기 괜찮네? 때문에. 그럼 얘를 센터백으로 쓰면서 3백 가동하고 그리고 길러를 중앙 쪽에 배치했는데 너무 잘하는데 그럼 길러를 중앙 쪽에 배치해서 플레이메이커로 쓰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여기다가 딘 하이선은 물건입니다. 잘하니까. 물건이에요. 이 친구는 나이에 비해서 노련하고 양발을 다 쓰고 피지컬도 좋고 빌드업도 됩니다. 볼을 끌고 올라갈 줄도 알고. 쿠바레시랑 바꾸면 안 바꿔요. 그럼 왜 이러세요? 왜 안 바꾸죠? 네, 바꾸진 않아요. 바꾸지 다만 않는다. 예. 탐이 난다. 탐은 좀 낫다. 어. 보면서 탐이 나더라. 왜냐면 딘 하이선과 라울 아센시오를 비교했을 때 라울 아센시오는 거칠고 손을 쓰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가오는 시즌에 딘 하이선과 리디거가 나올 거예요. 맞겠죠. 뭐 3백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올 텐데 리디거랑 같이 뛰면 딘 하이선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것 같아요. 리디거가 피지컬적으로 뛰어나니까. 좋으니까. 자, 어쨌든 알론소 감독은 지금 백스리로 이거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인텔의 키브도 뭐 지금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형이 보셨을 때 지금 키브의 인텔은 순항 중이다 아니면 뭐 변동할 부분이 좀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뭐 그 부상 선수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온전한 전력의 팀이 굴러간 적이 없으니까 특히나 이제
그 레지스타 자리에 차라놀루가 있는 거랑 아슬라니가 있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네. 걔는 아슬라니는 제가 볼 때는 딴 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갔으면 좋겠다. 네, 딴 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예예. 네, 왜냐하면 3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럼 이제 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네. 안 맞는 거고 뭐 어쨌든 그 친구가 그 전에 엠폴리에 있어서나 그럴 거야 아마. 거기서 재능을 보였다고는 하나 여기 와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그냥 안 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에이전트가 좀 네. 바쁘게 움직이던가 그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센터백 같은 것도 오른쪽 센터 파바르도 부상이고 비세크도 부상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 이제 항상 뭐 다르미안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톱 같은 경우에도 튀람도 부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전력으로 굴러간 적이 잘 없었죠. 없다. 그래서 이제 시모니제 감독의 팀과 직접적인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제 키브 감독이 야심차게 시도했었던 3-4-1 같은 경우에 이거는 아직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후에 네네네. 훈련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좀 더 디테일하거나 세밀한 작업들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안 될 것 같고 3-5-2 시스템이 맞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뭐 톱의 결정력에 대해서는 선수들의 결정력이라는 문제가 뭐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다 나왔었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대단하다 또 못 느꼈고 엄청나게 못한다 또 못 느꼈고 지금은 그냥 저냥 뭐 상황이 아직 100%가 아니다 보니 네. 그냥 저냥 지금 유지 중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풀전력으로 부상 당했던 선수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 그럼 뭐 좀 다른 점 혹은 아니면 뭐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가 좀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아예 망치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냐라는 네. 생각이 있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그 전에 이미 저는 이제 키브 감독에 대해서 경력이 워낙 짧은 감독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많이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뭐 필요한 상황에서 그래서 16강 나갔고 나쁘지 않다. 한 8강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 갖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지금 플루미넨세랑 만나서 네. 올라갈 가능성을 충분히 또 점쳐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플루미넨세도 뭐 경기를 제가 이제 이따 새벽에 또 중계해야 되니까 예. 플루미넨세 경기도 좀 봤는데 이 팀은 보니까 울산전이 베스트였네요. 경기가 그게 제일 좋았다. 그 후반전 아하. 그 경기의 후반전이 베스트였어요. 예. 보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이런 그러니까 너무 피로가 누적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어차피 유럽 클럽들 입장에서는 약간 프리시즌 느낌을 내는 경기라면 많이 해보고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상금도 많이 좋죠. 타고. 기왕이면 네. 많이 해보고 가는 게 기왕이면 좋고 좋죠. 네. 그다음에 뭐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쵸. 되면 실험도 하고 새로 영입한 선수 있으면 그 선수 써보는 것도 좋고 그런 면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되게 이상적이죠. 디나이선 같은 선수가 잡아보고 엄청나게 사실 잘했으니까 좋으니까. 여기다가 새로운 감독이니까 새로운 감독이 경기를 뛰면서 이것저것 체크해 보는 건 그쵸. 매우 좋죠. 그렇죠. 이게 돈도 많이 주겠다. 어쨌든 연습 경기보다는 훨씬 더 실전에 가까우니까 그죠. 사실 사실상 실전인데. 실전인데 뭔가 우리가 말이 좀 느낌이 좀 이벤트스러운 경기다 네. 보니까. 그리고 인테르 입장에서도 피오 에스포지토 선수가 에스포시토 골도 이제 넣고. 이 선수가 이제 세 번째 경기에서 처음 선발로 나와가지고 이제 경기를 떴는데 잘했잖아요. 잘해서 남겨야겠다라는 지금 쪽으로 가고 있어요. 원래는 아마 임대를 더 보내거나 뭐 그런 생각이 좀 팔거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이러면 되겠다. 괜찮다. 그래서 호일론 얘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하. 맨유 팬들의 어떤 호일론 굉장히 얘기가 아쉬운 들어가고 소리가. 그냥 얘를 그냥 남기는 게 낫다. 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이제 얻은 수학이라면 수학이죠. 이 선수가 통할 것인가 안 통할 것인가를 미지수인데 그렇죠. 해보니까 판을 볼수 나쁘지 않네, 있으니까. 잘하네. 그러면은 3옵션, 4옵션 정도 괜찮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뭐 인테르랑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레알 마드리드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은 곤살로 가르시아가 조별리그 3경기에서 2골 1개의 도움을 했어요. 네. 좀 그러니까 파격적인 기용인데. 아직까지 사비 알론소 감독은 뭐 다음 시즌도 A팀에 두고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뭐 라울 같았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선수가 측면 플레이도 가능하고 전형적인 넘버 9 모습도 보여주니까 백업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리베르 플라테에서 뛰고 있었던 마스탄토노가 이제 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선수를 오른쪽 측면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호드리그를 빨리 내보내자. 제 얘기가 빨리 내보내자가 아니라 호드리구의 입지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호드리구 있다. 안녕. 예. 왜냐면은
3백을 쓸 때에는 굳이 오른쪽 윙포드가 필요 없는데 네. 4백으로 쓸 때에는 4-3-3 할 때는 마스탄토 오너를 쓰면 활용할 되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호드리고의 입지가 더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와 동시에 이적설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마스탄토노가 레알 마드리드의 클럽의 오른쪽 윈에서 거의 주전에 가까운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는 매우 큰 의문입니다. 사실 저는. 어린 선수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때부터 특출나게 활약하는 선수들도 있긴 하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야말. 이게, 네. 그게 야말. 지금 얘기하는 게 딜레마야.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비 알론소 감독의 포메이션이 뭔지도 모르겠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3-5-2를 플랜 A로 쓸지 4-3-3을 쓸지를 모르겠어. 그럼 4-3-3을 플랜 A로 쓴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은 오른쪽 윙포드에 확실한 자원을 쓰는 게 좋죠. 그럼 호드리고를 남길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3-5-2를 쓴다고 친다면 윙포드를 둘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마스탄토 오노는 벤치에서 시작해서 상황에 따라서 출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리고 18살에 되게 아르헨티나의 어리잖아요. 네,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에게 오자마자 막 리그를 씹어먹기를 바라지는 않겠죠. 뭐 하면 그래- 좋지만.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그게 고민인 거예요. 뭐냐면 호드리고가 남으면 좋죠. 사비 알론소 감독도 호드리고가 남기를 바란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플랜 A에 호드리고가 필요한가? 만약 플랜 A에 호드리고가 필요하지 않다면 호드리고가 버틸 수 있는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스탄토노는 플랜 B든 플랜 C든 들어가기만 하면 만족할 수 있으니까. 어린 친구니까 물론 이적료가 발생된 걸로 봤을 때 추후에는 무조건 핵심 자원으로 쓸 것 같긴 한데 주전급으로 그러니까 주전급으로 장차 키울 거라고 그죠. 생각을 한 거 그 정도의 재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근데 클럽 월드컵 경기를 보니까 제가 느낀 건 그 정도는 아니다. 아직 어리긴 하다. 좀 더 시간이 어리고. 지나야 된다. 그리고 한 경기 MOM 되긴 했는데 나머지 경기에서 부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뭐 근데 어린 선수는 좀 더 읽는 걸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테르 경기는 직접 제가 중계를 했고 예. 인테르가 했던 경기 중계를 했었고 그 중계 준비 때문에 어쨌든 경기를 봤는데 일단 피지컬로 승부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렇게 빠르지 않아. 그렇게 속도가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닌데 대신에 되게 선택을 되게 영리하게 잘 해요. 봤을 때 머리가 저 좋구나. 선택하는 거는 저거는 저각이 맞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봤을 때 저거는 저 잘 봤다. 근데 이제 잘 보긴 잘 봐. 공이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킹미스라든가 뭐 방향이 조금 호흡이 조금 어긋나서 막 그런 것들은 좀 있어. 근데 그거는 수준 높은 동료들이랑 함께 하다 보면 좀 좋아질 더 잘 예. 맞춰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 선수가 재능이 되게 높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재능이 만개할지 만개할지 않을지는 그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 가서 봐야죠. 봐야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의 포텐은 갖고 있는 건 확실해 보여요. 다만 가자마자 씹어먹는다 이건 아닐 것 같아. 그건 아니죠. 느낌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팬들은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비드가 오는 게 아닌 이상 호드리그를 쥐고 있는 게 훨씬 나은 선택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당연하죠. 그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 호드리고가 남아주기를 원하겠죠. 이제 호드리고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호드리고가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도 그렇고 올 시즌도 시작하기 직전부터 계속해서 왼쪽 측면에서 뛰고 싶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적설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드리고가 과연 떠날지 남을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레알 마드리드 아까 전에 미드필더 얘기를 하긴 했지만 토니 크로스 같은 유형의 미드필더 한 명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슈틸러 얘기를 저희가 계속 네.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호드리고를 이적시켜서 얻은 소득으로 미드필더를 영입하려는 건 아니냐 뭐 아주 이런 좋네요. 그럴 이야기도 수도 있죠. 있긴 있죠. 그럴 수도 굉장히 있죠. 이상적인 네. 플랜이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썰입니다. 예. 근데 선생님, 네. 근데 아스날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 사실. 오는 게, 그렇잖아. 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 아스날로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딴 팀이랑 별로 링크가 안 납니다. 아니 뭐 바이언도 보면은 윙어 자꾸 구하고 있는 거 거긴 같은데. 레알 사야죠. 레알이요? 레알. 하파엘 레알. 못 나가 레알 안 간다갈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미토마. 미토마요? 그래. 네가 무슨 전지전능해서 다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뭐 아니고. 이렇게 또 희망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럼 바르셀로나는 역시 레시포드로. 아니요. 니코 오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 네. 지금 니코는 아틀레틱 클루브가 바르셀로나에 파는 거는 우리 어떤 그 예. 요구사항을 무조건 맞추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다 쪽이죠. 그렇죠. 네, 무조건 맞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선수가 이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도 저는
니코를 일시불로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고 사오는 데 있어서 영주형이 50만 원을 보탰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그래도 80만 원이죠. 대우 것까지. 80만 원. 예. 그래도 니코를 이적시키는데 영주형이 1조했다. 그 중에 이제 바르셀로나 가는 그 개런티 금액이 있겠죠. 퍼센트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금액. 8원이라도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얘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예. 아니 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제가 소띠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니코는 그러면 완전 오는 그림이다.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내로 결정 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협상이 돼야 되니까. 네, 니코 입장에서는 그 아틀레틱 클럽에 합류하지 않고 그죠? 그냥 바르셀로나 합류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아틀레틱 클럽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려가고 싶으면 일시불로 질러라. 그렇죠. 그리고 라리가 만나서 쟤네 1대1 룰 어기는 거 아니냐, 셀러리캡 먹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요. 테바스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포르타 회장이 걔네는 걔네 일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틀레틱 클루브가 야 5,800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6,200만 유로 돼요. 일시불로 내. 네. 그러면 가능해. 이게 이제 지금 분위기예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우리 그거 가능해 이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7월 초나 7월 중순 전까지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오피셜이 뜨고 나면 방한할 때 니코가 같이 오죠. 오겠죠. 네. 그게 목적이죠. 아하. 그리고 그 뭐 아틀레틱 클럽 팬들 입장에서는 윌리엄스 형제가 정말 사랑스러운 형제잖아요. 니코랑 이냐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냐키하고 니코하고 있는 벽화에 막 이제 반대 의견이라든가 화가 났으니까. 네, 왜냐면 이게 팬들 아틀레틱 클루브 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니코가 이적시켜달라고 땡깡 피는 거거든요. 네, 뭐 잘못하면 그림이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빌바오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다는 그죠? 얘기입니다. 뭐 조울리는 만무하고. 그리고 요 상을 바이에른 뮌헨이 파고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야 바이아웃 금액 다 우리가 채워주고, 얼른 줄게. 아틀레틱 클럽 입장에서는 야 바이에른 뮌헨 갈 거면 바이에른 뮌헨에게 하이브도 가능해. 그 분할도 돼. 그러니까 딴 나라니까. 그렇지. 이자야. 바이에른 뮌헨 쪽으로 가는 건 어떻겠니? 이런 뉘앙스가 또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바르셀로나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언이 이제 그렇게 니코를 못 사면 이제 호드리거한테 간다. 아. 이런 시나리오죠 이게. 지금 첼시의 기튼스, 기튼스는 이제 첼시로 네. 뭐 거의 뭐 끝난 것 같고. 바르셀로나 니코. 니코. 네,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돈 좀 써서 호시 한 명 데리고 오면 분위기 바꿀 수 있잖아요. 물론 레알이 판단은 가정하에. 전제하에. 사실 네. 잔류 가능성이 지금 이 순간만 맞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게 호드리고 이적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건 아니라 아니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만 뭐, 하고 있는 겁니다. 링크가 나니까. 네. 근데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뭐 저희가 아까 EPL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볼테마데 링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거기에 돈 엄청 쓸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높게 슈트가르트가 부르고 있으니까. 근데 볼테마데가 그 정도 금액으로 온다 그러면 이거는 주전자원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무시알라를 측면으로 돌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 보통 이제 토마스 밀러의 후계자로 예. 보고 이제 영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토마스 밀러의 그 후계자가 비싼 걸 떠나서 그렇게 거구면 진짜 약간 느낌상은 얀커 느낌이잖아요. 근데 밀러도 작진 않아. 뭐 그렇긴 하죠. 토마스 밀러는 그 전형적인 라인 브레이커니까 예. 적재적소의 위치를 통해서 정말 기묘하게 골을 넣는데 능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긴 한데 느낌이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너무 커. 좀 근데 또 너무 큰데다가 그 약간 그 외모도 약간 무슨 약간 6, 70년대 느낌 나게 이렇게 코스튬 좀 해가지고 야, 피지컬만 보면 토마스 밀러는 공간 연주자인데 이 친구는 공간 공간 파괴자. 예, 그냥 부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또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뛰는 성향도 갖고 네,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지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적이 또 성사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자, 그거랑 별개 프랭키 더용은 재계약을 하는데 이제 페이컷을 하고 하는 걸로 이제 좀 굳어졌죠. 바르셀로나가 밀렸던 연봉들을 거의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그때 못 주고 막 연봉을 그런 게 있었으니까. 네, 연기시키고 예, 막 예. 지연시키고 막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거의 다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면은 8번에 나눠서 분할 지급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남아 있는 선수들은 있어요. 네. 네, 메시도 아직 좀 남아 있고 뭐 이렇게 몇몇 선수들 남아 있는데 아마 이번에 다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라포르타 이거 다 정리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프랭키 도용 같은 경우에도 연봉이 높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봉을 낮추면서 재계약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프랭키 도용은 나 여기 남고 싶어. 프랭키 도용의 와이프가 여기를 되게 좋아한대요. 바르셀로나를. 그래서 남는 식으로 갔고 그래서 에이전트를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남으려고. 네, 그래서 이제 연봉을 좀 낮추면서도 재계약하겠다 이런 분위기니까 재계약에 대해서 데코 단장은 야 이거 그냥 순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클럽이랑 팬 입장에서 잔류하기 위해서 연봉 깎는 거를 불사하는 선수는 너무 사랑스러운 선수 아닌가요? 뭐 이 선수가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아, 그럼요. 마인드셋 자체가 워낙 바르셀로나를 좋아하니까. 프랭키 도용 계약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뭐 돼가지고 연봉을 일단 깎았다가 나중에 올려주는 걸로 해서 지금 되게 높이 돼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근데 거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네, 다시 그걸 이제 다시 디스카운트를 원상태로 해서, 돌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사실 선수 입장에서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본인이 오케이 하는 그냥 거니까. 오케이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프랭키 도용은 앞으로도 쭉 바르셀로나에서 패드리랑 네. 함께 가장 뭐 강력한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선수니 본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바르셀로나. 진짜 좋아하나 봐. 진짜 좋아요. 정말. 네. 뭐 딴 팀들이랑 링크 나고 그다음에 사실 스페인 언론에서 약간 음해하는 느낌의 이야기를 할 때도 본인은 오매불망. 예. 프랭키 도용이 연봉이 비싸니까 바르셀로나가 셀러리캡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언론 쪽에서 자꾸 약간 네, 물론 자꾸 그게 약간 분위기 그죠? 줘서 분위기 줘서 그게 뭐 라포타 회장이 언론을 이용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라포르타 회장 이번에 오면 형님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세요. 예. 저 기억하십니까? 아 바로 이건가요? 이거? 네, 우리 악수도 하고 네. 젊은 날을 같이 보냈잖아요. 그때는 라포르타 되게 젊을 때였는데. 저도 젊었어요. 아 그렇지. 네, 맞아. 그게 라포르타만 젊은 게 2008년 아니었구나. 2008년인가 보다. 왜냐면 와 17년 전이요. 2007년 8년 이때요. 네. 17년 전이면 형님이 40살 때인가요? 아니지. 30대 초반이지. 그때 날라다녔지. 그러면 진짜 젊었을 때인데요. 네. 형님. 티에리 앙리가 바르셀로나에 언제 왔지? 그 연도예요. 그게 06년 07년 그 좀 뒤인가 하여튼 그때 즈음인데. 그러니까 그 티에리 앙리가 그때 이혼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바르셀로나로 그때 왔거든요. 맞아. 근데 내가 눈치 없이 북경 공항에서 막 인터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티에리 앙리가 그냥 몇 마디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사람이 굉장히 유쾌하게 보였는데 무한도전도 하고 실제로는 좀 어둡구나. 그런데 사진 기자가 이혼했잖아요. 집에 우환이 있는데 집에 우환이 있는데 눈치 없이 막 뚱뚱한 애가 와가지고 막 마이크 들어대면서 좋아요 막 이러고 있었으니. 여튼 뭐 라포르타를 또 간만에 뭐 직접만 만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굳이 뭐 아니, 남인 야말. 저 입국할 때 공항에 플래카드 하나 들고 나가요. 공항에도 갈 생각이에요. 네, 피켓 하나 들고 나가서 이번에는 환영합니다 라포르타님 뭐 이런 거. 님. 아니 라민 야말, 예. 페드리, 도용 3명의 사인만 있으면 됩니다. 와 근데 그거 받을 수 있으면 또 네. 형님 그 가실 때 저희 캠 하나 같이 갈까요? 아니 그 캠 하나 같이 가는 것도 난 상관은 없는데 네. 내가 계획하기로는 좀 많이 움직일 생각이야. 바르셀로나랑 같이. 공항 갈 때만 그래도 괜찮아. 그 주최 측이랑 같이 움직이시는 스케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아 그러면 저희가 또 같이 한 명 그냥 약간 가면 사생팬처럼 이렇게 네네네. 쫓아내니까. 솔직히 혼마 네, 이만한 카메라. 디드라이브가 주최하잖아요. 아 그죠. 근데 이제 디드라이브에게 너무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티켓팅도 내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 간다고 해서 또 연락 주고 막 이런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저희랑 같이 가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영종 또 사인 받기 이런 거 한번 하면 사인 못 받는 것도 이제 그림이 되겠죠. 그것도 괜찮죠. 네. 모두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만나는 건 라포르트만 만난다거나. 사인 프리즈 해야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로 넘어와서 이탈리아 이적설은 그거를 한번 지금 루크먼이 프리미어리그 리턴 썰이 좀 있는데 가능성이 있죠. 예. 예. 형님 보셨을 때 어쨌든 사실 이 친구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되게 뭐 대단한 활약을 하진 못하고 그렇죠. 아탈란타에서 터진 와서 이제 케이스인데 잘 된 거죠. 다시 잉글랜드로 넘어갔을 때
어떤 활약상 스텝업이 좀 됐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가면 다시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 지금 정도면 잘할 수 있죠. 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정도면. 왜냐하면 이게 선수가 그때는 걔가 어리기도 어렸고 그다음에 어리고 뭐 얼타고 걔가 있는 게 그냥 빠른 발, 뭐 잠깐 발재간, 예. 그냥 이게 전부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전술적인 개념을 움직이는 거, 동선이나 이런 거를 탑재를 시켜준 게 결국 가스페리니가 가스페리 또, 감독이기 때문에 그게 있었을 때 루크먼하고 없을 때 루크먼 차이가 많이 나고 다르다. 실제로 그 에버튼이었죠. 그죠? 거기 뛰던 시절에 보면은 쟤는 빠른데 왜 저렇게 움직여?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그 축구 빡대가리 스타일이었는데 네. 선택이 안 좋았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탈란타에서 뛰는 걸 보면은 확실히 자기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있고 수비수를 제치는 타이밍도 잘 보고 그래서 지금은 자신감이 너무 많이 붙은 상태라. 네,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잘할 같아요. 것이다. 근데 나만 그런가? 루크먼에게서 산초의 향기가 나. 제이든 산초요? 나만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만인데 완전히. 근데 산초는 신체 능력이 그렇게 우월하진 않잖아요, 걔가. 근데 루크먼은 그 정도는 돼. 해볼만 해. 프리미어리그 가끔 가도. 왜 진짜 어떤 리그에 안 맞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저는 약간 메리노가 살짝 극과가 아닌가 좀 싶긴 한데 뭔가 거기만 가면 좀 얼탄다거나 본인들 나와바리에서 좀 잘하는데 딴 데 가면 약간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어서 뭐 루크먼도 또 그런 혹시 얘가 될까 리턴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드려봤고 태호는 지금 가는 거죠 사우디로? 거의 갈 것 같아요. 예. 거의 갈 것 같고 밀란이 어쨌든 간에 뭐 좀 정리를 하기로 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서 그 태호가 지난 시즌 한 걸 보면 이 선수를 더 믿고 가야 아마 내부적으로 좀 회의감이 들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파는 것 같은데 뭐 가서 잘해야죠. 네, 잘해야지 뭐. 이제 사실 어떻게? 요 나이에 가는 거면 네. 이제는 뭐 커리어를 또 그쪽에서 좀 마무리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데 다시 유럽 중심으로 넘어오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직전 시즌의 폼은 우리가 알던 태호에서 좀 내려오는구나라는 어떤 감지가 좀 되는 타이밍이었고 많이 내렸어요. 예. 많이.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태호 같은 스타일은 팀이 전술적인 뒷받침이 돼야 돼요. 얘 공격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네. 어차피 수비 마인드는 굉장히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전술적인 뒷받침이 되더라도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피지컬적인 능력이 쇠퇴되면 네. 결국은 갖고 있는 장점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할 볼 필요성은 있죠. 그래서 태호는 이제 사우디로 네. 가서 볼 것 같다. 거의 갈 것 같고 예. 이정료도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비싼? 지금 뭐 2,500만? 뭐 이 정도밖에 얘기 안 근데 나오더라고요. 이정료랑 연봉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연봉 많이 줘야지. 미쳤다 진짜 예. 이거. 네. 태호급이면 뭐 일단 이름값이 있으니까. 예, 월드컵 인원데 많이 받아야 돼. 네, 그건 예. 인정합니다. 좀 잠깐 태호는 아닌가? 태호 월드컵 헷갈리네. 우승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2018년에 태호는 아니었나? 리카는 리카는 맞죠? 맞는데 맞아. 리카는 맞고. 맞는데 리카 파바르는 맞고 네. 태호는 아닌 것 같아. 태호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얘가 뜨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레알 베티스는 지금 안토니 같은 경우에는 이적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편이죠. 베티스는 안토니를 영입하고 싶죠. 네. 안토니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해준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메뉴 입장에서는 8천만 파운드 이상 썼는데 얘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때 우리가 그 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버리냐 갖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안토니는 기회가 있을 때 낮은 금액으로라도 좀 매각을 하는 게 그쵸. 보긴 하는데 그 본인도 이 원금에서 생각하면 안토니는 절대 못 아니 파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메뉴도 뭐 원금 횟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반가이 해야 된다. 반가이 정도 같아. 그러니까 4천만에서 5천만 파운드 정도를 원하는 것 비싼데. 같아. 힘들어. 근데 비싼데 베티스는 2,500만에서 그치. 3천만 정도를 그치. 보는 거야. 저는 맨유의 마음은 이해하나 이게 적정가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베티스 입장에선 그게 영혼까지 긁어 그치. 모아서 쥐어 짠 거야. 그러니까 메뉴도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메뉴 입장에선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야 아무리 세일해도 이거 반값 세일인데 여기다 반의 반값 세일은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베티스 입장에서는 야 얘 지난 시즌 후반기에 해준 거 너무 좋았어. 그리고 안토니가 또 베티스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얘랑 같이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베티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헤수스를 프리미어리그 클럽 쪽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이제 리켈맨을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히위고까지 떴으니까. 맞아요. 리켈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리켈맨입니다. 옛날 후안 로만 리켈메 말고. 네,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선수진이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베티스 입장에서는 이스코, 안토니는 매우 중요한 선수라서 실제 이번 시즌 뭐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다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핵심적인 자원들이 둘이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코 안토니를 비교할 때 물론 이스코가 더 핵심적인 선수겠지만 네. 이스코의 나이 생각하면 이스코 9위예요. 안토니 영입하면 네. 이건 젊네. 괜찮죠? 네, 9위 젊네. 9위요? 네. 아 그런가요? 난 네. 77이잖아. 형님이랑 비교하시면 어떡해요? 그냥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한테 다 젊어. 레반도프스키 어린애야. 부럽다. 아, 자, 그래서 베티스가 그렇고 이거는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폴 포그바가 네. 이제 모나코. 축구계로 돌아와서 모나코로 이적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 이렇게 썰들을 보니까 포그바 형제가 뭐 협박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적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 우는 것도 나오고 그러던데 사인할 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잘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모나코 입장에서는 이거는 괜찮은 괜찮은 딜이다. 영입이에요. 일단 뭐 다이어도 데려갔고 안수파티 데리고 가고. 안수 파티도 데려갔고. 네. 아니 그러니까 파티 호감이구만. 데려가서 호감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호감이구만 지금. 거죠? 네. 아니 포그바도 데리고 가면 네, 포그바가 잘할 거다. 물론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거의 2년을 쉬었기 때문에. 생으로 날린 건데 뭐 개인 트레이닝을 했겠지만 원래 4년이었죠. 맞아요. 네. 그랬다가 좀 줄어들었죠. 일단 줄어든 건데. 뭐- 뭐 많이 이거 입단하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네. 입단 영상. 뭐 르네상스라 그랬나?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뭐 찍었던 것 같은데. 보면서 느낀 게 얘 많이 늙었다. 그래. 나 그 느낌이 들다. 얘 늙었다 이제. 음. 그런 느낌이 받아가지고 잘할 수 있으려나? 어쨌든 푸파가 있었고. 근데 그런 저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피지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기력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팀에 쏠쏠창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프레스를 많이 받는 클럽보다는 뭐 모나코 정도면 적정한 정도의 규모와 이런 걸 가진 팀이니까 잘 뛸 수 있지. 그리고 뭔가 모나코가 AS 모나코라는 데 말고 모나코라는 도시가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랑 폭바랑 좀 어울려요. 거기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와는 별개니까. 사실상 별개잖아요. 별개니까. 거기서 슈퍼카 타고 댕기면서 근데 진짜 괜찮지 않나요? 모나코 하면은 뭐 지금이야 네. 축구 얘기를 하고 있지만 F1밖에 생각이 안 날 그렇죠. 때가 모나코 있거든요. 그랑프리가 그랑프리도 엄청 멋있으니까. 그때 뭐 사실 전 세계 부자들 거기 다 있다고 하니까 파병이 그러는데 콜라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 우리나라 한화로 생각하면 한 18,0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아, 요만한 게? 네, 그러니까 물가가 아예 거긴 다른 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축구 선수들이 돈 많으니까 거기 뭔가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세금도 뭐 관련되어 있고 여기가 안 받지 않나요, 세금을? 거의 세금을 안 받는 네, 걸로 그래서 알고 거기 또 있어요. 뛰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러면 콜라 그 정도 먹고 내고 먹을 네. 수도 있겠죠. 그리고 F1 드라이버도 모나코에 많이 사는 게 세금 문제가 또 있고 지금 도핑 이슈가 있었던 게 폭바 있고 지금 뛰지 못하고 아직 판결이 안 나온 게 무드릭이잖아요. 근데 얘는 보니까 못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4년 얘도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그렇죠. 4년이라 그래도 근데 이 친구 무드릭은 좀 더 심각한 게 이 친구는 한창 지금 성장해야 될 그 나이가. 나이를 아예 그냥 경기를 못 뛰는 거니까. 사실 폭바 이 아저씨는 전성기 좀 어느 정도 다 보냈고 유럽에서 핵심에서 월드컵 위너잖아. 네. 얘도 진짜. 말미에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네. 포그바 얘기할 때 피지컬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무드릭은 정말 피지컬을 최대한 이용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걔는 속도 말고 속도. 다른 거 좀 떨어지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한 2년에서 4년을 뛰지 못한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잊혀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뭐 우리도 뭐 K리그에 누구야? 강수일. 아, 예. 네, 뭐 좀 이슈가 있었죠. 그때는 뭐 다른 약인데 어쨌든 운동선수는 그런 거 다 조심해야 알죠. 되니까. 다 조심해야 돼. 네, 다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스크립트는 일부러 이제 우리 스크립트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현재 활동 중인 최고령 선수 탑 10을 왜 지금 영주 형이랑 찬우 형 얘기하는데 최고령 선수 탑 10이요? 예. 최고령? 최고령. 그래서 지금 10위가 이런 건 지현이 형 올 때 하라고. 그래. 근데 지현이 형은 이제 그 우리 제작팀에서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려운 거죠. 저분은 너무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지현이랑 저랑 그 띠동갑이거든요. 위로 역시 12살이니까 어디서나 만만한 게 죄야. 이제 느낌상 7677이고 두 형님은 많이 보니까 여기다 한번 쓱 찔러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제일 나이 많은 선수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미우라가 3위입니다. 3위밖에 안 된다. 네. 미우라가 지금 중에? 한갑 넘었잖아. 미우라 카즈요시가 58인데 아, 58이구나. 3위예요. 2위가 그래? 그거보다 한 살 많은데 우크라이나 3부 리그에서 뛰고 있다고 합니다. 미콜라 리코비도프라는 선수가 59. 야.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네. 이거는 59보다 더 많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요즘에 워낙 네. 다 젊게들 사니까 환갑 넘어도 쌩쌩한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서 자료를 얻은 거야? 뭐 이거 아마 기사 같은 거 나지 않았어요? 기사가 난 거야? 네. 아니 왜 그러냐면 뭐 3부 리그, 4부 리그 뭐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뛸 수도 있겠다는 그럴 수- 생각이 그럴 수 들어서. 있죠. 1위가 로베르토 카르모나 우루과이 4부 리그 주장이라고 합니다. 몇 살 예상하시나요? 한갑보다는 많으니까. 60대 중반. 한 64? 63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주 형이 76년생이신데 네. 76년부터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선수가 최고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가 노이어가 10위. 86년생이죠. 네. 그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때가 이제 아마 여기 만으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생일지날. 그쵸? 그래서 네. 제임스 밀너나 에딘 제코, 모드리치가 85, 86 요때쯤이고 6위가 이제 호날두랑 티아고 실바. 이쪽이 그쵸. 또 네. 호날두가 빠른 8호거든요. 그리고 티아고 실바가 84니까 84. 고쯤이고 네. 그다음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게 미우라 그다음에 59의 우크라이나 선수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 1, 2, 3위가 특출난 거고 그죠? 특출나게 나이가 많은 거고 네. 난 보통 이제 40세 전후까지 그 그 정도까지만 이제 좀 하는 사람들은 하고 이게 4위에 불가리아 1부 리그 골키퍼 어. 페트코프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골키퍼니까 49. 여기도 조금 특이한 엄청 케이스고 많은 거긴 하죠. 40대 초반까지는 간혹 뛰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나는 미우라 뛰는 거 보면서도 이거 은퇴해야 되는데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니 이거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표현은 뭐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노욕 아니냐. 적당히 해라. 기네스북에 도전한다는 느낌이 네, 들어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까 그 우루과이 아저씨는 못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게 있대요. 그 위에 선수들은 나이 많은 선수들은 아마 뭐 규모가 좀 작은 리그고 거기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쵸. 사실 이 선수들은 그냥 아마 그냥 진짜 축구 때문에 네. 이제 축구가 좋아서 하는 것 뭐 같은데. 3부 4부 이러니까. 근데 미우라 카즈요시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여전히 일본 내에서 스폰서를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저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 미우라는 사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엄청 대단한 선수였어요. 그 춤추고 중절모 쓰고 그러니까 이 미우라 때문에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폰서뿐만이 아니라 티켓 파워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전히 미우라가 차지하고 있어서 본인도 그 생각이 있는데 클럽 입장에서도 미우라가 은퇴하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그냥 미우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인데 예전에 미우라 축구 경기를 보는데 바람이 너무 부는 거야. 코너 플래그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네. 미우라의 머리는 무스를 몇 통 썼는지 모르겠지만 흔들림이 없는 거야. 나 그때 이 선수가 그 겉보기 이런 거. 멋 이런 것도 되게 신경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머리수도 엄청 많고. 아니 지금도 사진 보면 사실 이제 나이는 느껴지는데 좀 멋있긴 해요. 음. 쫙 이렇게 머리 넘기고 그러니까 본인 이런 스타일로 지금도 요코하마면 아까 찬이 형 얘기대로 딴 선수들이야 뭐 3부 4부인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뭐 지금은 아틀레티코스카로 뭐 임대를 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요코하마 지금 이런 거 챙겨줄 그런 여유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미우라 뛰는 걸 작년에 한 몇 번 봤나? 근데 뛰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루이스 수아레스 뛰는 거 보면서도 뛰면 안 된다 쟤는. 87년생도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 나이까지 뛰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고 얘기할 거예요. 노욕이라고. 보면 이거 뛰면 안 되겠는데 슈팅스타 보면은 그 은퇴한 선수들 나와서 이제 나오죠. 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뛰는 선수들 보면 다 현역 시절에는 엄청난 대단한 선수들이었어요. 선수들이었죠. 대단했죠. K리그 네. 레전드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서 사실 얼마 안 지난 선수도 있고 좀 지난 좀 선수도 지난 있고 선수. 그런데 그게 확연하게 갈리죠. 와 근데 좀 뭐랄까 지금 막 이제 뛰고 있는 선수들이랑 뭐 주로 하브리그 선수들이긴 네네네. 하지만 뛰고 있는 거 보면은 차이가. 야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가끔 어. 압박 없을 때 볼줄은 야 역시 여전히 근데 어느 순간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게 어쨌든 컨택 스포츠고 육체적으로 힘이 필요한 스포츠가 축구라서 나이 들어서 떨어지는 거는 사실 그런 면에서 호날두가 대단하긴 해요. 맞아요. 유럽 한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파워풀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거 맞아요. 네. 속도 뭐 경쟁할 마무리가- 때 네. 가슴이 좀 마무리가 왜 저래요? 아팠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SL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적 시장 종합하고 이야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